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차재원의 전국진단. 아주 그 막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끌고 끌던 것이 그 어제죠. 네. 어제 아침에 드디어 4월 4일 날로 선거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 기일이 안 잡히시면 뭐 난리가 날 뻔했어요. 양쪽 그렇죠. 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번 주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변론기일이 끝난 지가 지난 2월 25일 날 끝났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보름 만에 나왔잖아요. 벌써 근데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는다. 그거가 관련해서 뭐 일종의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야, 이 인용 오해 기각 3으로 기각 내지는 각하 3으로 데드라이기에 걸렸다. 교착 국면에 빠졌다. 그래서 이 뭡니까 문형배 권한 대행이 4월 18일까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처리하지 않고 퇴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자기들이 8인 체제 내지는 9인 체제를 만들어서 바로 기각으로 몰고 갈 것이다. 뭐 그런 희망 섞인 말 그대로 내피셜에 의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놓은 상황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또 이 비난의 강도도 점점 커지고 무엇보다도 길거리에서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세력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넘기기는 거의 힘들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실제 어제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어제 1일 날 4일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통 한 이틀 안 까놓고 남겨두고 고지를 하는데 4일을 남겨두고 고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선고일을 공고를 빨리 하는 것이 이 좀 민심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상당히 저는 정말 마지막 임계점에서 그 선거 기일을 발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2주 동안은 저도 이제 무수한 전화를 받는데 몇 대 몇이다 얼마냐부터 이제 슬쩍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생각들을 이야기해요. 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 기억을 보고 처음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이 쭉 드러났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의 기억을 보고 우리 또 차 교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폴리뉴스 칼럼으로 잘 분석해 주셨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그렇죠. 근데 많은 수가 5대 3이었어. 5대 3. 그렇죠. 5대 3이라서 이 상당히 헌재가 지금 그 특히 이 문영배입니까? 네, 문영배 그분이 어쨌든 대행이 소장 대행이기 때문에 피의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종결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졌다. 이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그렇죠. 이제 이쪽 저쪽 입장에서 왜 못하는가, 왜 미루는가 이 부분에 이야기되면 18일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임기 연장법을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연장법을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했죠. 이게 그래 통과하고 저기에서는 거꾸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빨리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건 이제 대통령 권한이니까. 뭐 이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해서 어제 4일날 그걸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 여권에 해당되는 그 국힘 의원들이라든지 뭐 또 보수 평론가들은 뭐 여지없이 각하 내지 기각을 지금 자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종합된 근거는 뭡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사건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5대 3 구도가 나타났다. 자, 예를 들면 지난번 한덕수 대행 때 위원이지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했던 사람이 4명이고 그렇지만 위원이지만 이거 파면해야 된다고 했던 정계선 재판까지 5명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뭐랄까 이 위원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당장 위원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반대쪽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각한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여건의 편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5대3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내피셜인 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폴리뉴스에도 썼습니다만 이 김복형 재판관도 사실 바로 뭡니까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 그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이 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임명 통과가 되자마자 본인이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에 바로 그 다음 날 탄핵을 했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법리적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탄핵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보면은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 각하를 했잖아요. 각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을 때 의결 종수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은 대통령이 준하냐, 국무위원이 준하냐 이거는 사실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본안 심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본 경기는 아직 참여도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가 실격이야. 실격이기 때문에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윤석열에 대한 절차적인 시비는 결국 그거잖아. 내란 소추와 관련된 그 부분을 탄핵 소추 사유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뺐다. 이 부분과 문제를 삼는 것. 또 하나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를 어떻게 준용하느냐 부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인데 사실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정영식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절차적 가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변론기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기 전에 이 부분 우리가 먼저 따지고 하자. 그때 벌써 사실은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끝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정영식 재판관조차 이거는 절차적 시비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재판 과정에서 볼 때 정영식 주심이 가장 그 뚜렷한 보수 성이 그렇죠. 아니냐 했는데 진행하는 걸 주심으로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내란 부분 소추 뺀 거며 그다음에 형사재판 재판에 그거하며 그거를 주심으로서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와중에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든지 뭐 등등에 보면은 주심으로서 진행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인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들 만장일치가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끔 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길어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영식 그 재판관은 항상 분위기는 좋게 가다가 뒤에 뒤집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삼성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 2심을 완전히 무죄로 했던 대표적인 재판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분의 판결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케이스인데 그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본인이 픽을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강한 보수색을 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최영희 또 박선영 지금 진실하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되고 난 직후에 탄핵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재해서 그 인사를 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정영식 재판관의 최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누가 나를 추천해주고 내하고 누구하고 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재판을 해왔던 판사인데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얄팍한 정치적 의리나 인연 때문에 뭐랄까요 이 법적 잣대를 확 낮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워낙 지금 111일이 걸렸죠. 요즘 이렇게 같은 숫자가 막 나와요. 4월 4일 선거에 뭐 그런 이것도 110일 걸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87헌법, 네. 흔히 말해서 6월 항쟁 이후에 이루어진 이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만든 네. 지금 뭐 개헌돼야 된다는 네. 87 체제 헌법 속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그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잖아요. 그렇죠. 최후 보루인데 이 부분이 이게 뭐 알게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차제의 헌재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강령론까지 나오고 국회 의결 뒤에는 그 국민 투표를 해 가야 된다. 아니면 미국처럼 우리가 양원제를 해가지고 이게 상원에서 해서 종결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방 차기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들이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어떤 최후보루가 사법부라면은 사법부에서 온갖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내리는 판단은 아마 자기 인생을 걸고 내리는 어떤 그렇죠. 역사의 길이 남은 평가에 거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엄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저도 이제 차기수 칼럼을 보고 한덕수 기각을 보고 5대3이라고 점쳤던 사람들이 아 이걸 자세하게 지금 차 교수가 지적한 대로 그 김복현은 캐스팅 보드를 했는데 김복현도 실제로는 그걸 갖다가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고려할 시간이 그 부족했다는 거하고 기각을 낸 사람들은 아예 그 내용에 그러니까 논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8대0 인용이 그렇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정치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조가 정치 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적 질서의 위기에 관련해서 고도의 사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법 헌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의 추천 또 뭐 대법원장의 추천 현직 대통령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측면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 법률 전문가들만 9명 다 했을까? 현지 예를 들면 다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9명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야 변호사 출신도 들어가고 검사 출신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학자들도 들어가거든요.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진짜 딱 판사 지금 8명으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오히려 조금 닫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처럼 그러면 왜 못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당원제인데 그러니까 상원이 없는데 그럼 국회 탄핵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끝장낸다. 그리고 또 국민투표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양원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가는 건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 구성원들의 이 다양성을 좀 더 조금 폭을 넓혀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되는 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문 닫자 이야기는 대한민국 헌정을 그냥 끝장내자는 주장과 저는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법리적을 떠나서 이렇게 보자면은 뭐 법리적을 떠날 수 없죠 법치주의에서 그렇지만 떠나서 보자면은 당일날 12월 3일날 그 10시부터 벌어진 그리고 그 의결을 갖다가 몇 시에 했습니까 이게 보면은 3일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이제 새벽에 이루어졌죠. 새벽 3시간인가 그 시간 동안에를 거의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온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다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 현재 헌법 내에서 계엄이라도 할 수 없는
국회를 갖다가 침탈하려고 했고 그렇죠. 예. 또 독립기구인 어떤 선관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고 그게 선관위인데 예. 선관위를 갖다가 그 예. 침탈하려고 예. 했고 예. 이게 다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중계로. 그거는 그런데 뭐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탄핵 소추에서 헌재 가고 헌재 가서 심리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앞선 것보다도 이게 중대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게 심대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 앞서서 그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이게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딱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예를 들면은 내란 그 문제라든지 그 형사재판에 대한 점거 문제라든지 그 이미 다 다뤘어요. 다루고 그 평의에서도 그렇게 이 뭐야 그 문제 없다는 식으로도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재가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끈 게 대한민국의 국격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삶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린 측면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약간 헌재를 조금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줄탄핵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앞에 상당히 오래 전에 아니 그 바로 그 앞에 했던 탄핵안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이인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걸려있는데 그게 거의 6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체제의 일반 검사들 그리고 지금 박승희 탄핵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빨리빨리 해나가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또 헌법소원에 관한 것도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또 그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이 탄핵을 일종의 뭐랄까요 이 지금 반대하는 세력 또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력들이 그 태클을 걸은 것이 철저히 시비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란 내란 부분을 탄핵소추에서 뺐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증거를 인용하면 안 되는데 그걸 준용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각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적 시비에 일단 그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만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인용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반대하는 세력들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명분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 고려 때문에라도 시간 끈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변명을 이어서 보자면은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른 내전을 잉태할 수 있다. 지금 4.19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당연히 인용돼야 되고 8대0으로 돼야만 나라가 바로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각각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 계속 국힘이나 이쪽에서 성복하라, 조선일보도 성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성복하라는 건지 예를 들면은 집에 도둑질이 강도가 왔는데 강도가 만약 강도가 아니라고 강도인데 조금 뭐 약했다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도대체 뭘 성복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성복이라는 게 이 강도를 받아들이라 인정해라. 그거는 성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기각이고 이 각하가 되면 그 다음은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김진 전 논술위원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밀란이 일어나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했는데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볼 때는 각하 기각일 때는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이 이제 인용이 됐을 때도 지금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뭐 4.1날 또 경찰이 진공작전으로 다 비운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일단 국힘에서부터 먼저 변화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는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곧바로 60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그게 나라가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극정에 극정을 뭐 했다고 헌재에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 취재와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나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딱 하는 시점이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 이재명 2심 선고 그렇죠. 이후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2심 선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2심 선고 이전보다는 이후가 이 나라의 어떤 이 내란에 준하는 그 상황을 다소나마 좀 이렇게 이 줄일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 맞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파장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판결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판결 자체가 일종의 다른 정치적인 뭐랄까 영향으로 너무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상당히 역풍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그 이후로 미루자는 아마 내부적인 그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4월 2일 오늘 지금 재보선을 하고 있거든요. 재보선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꽤 많은 곳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광역 단위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구청장 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군데 지금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측면이 있다. 4월 2일 날 전에 만약에 인용이든 기각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생각해 좀 합리적인 이 추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그 이런저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11시에 선고되고 지금 이제 결론은 나왔다 그래요. 결론 나왔다고. 어제 결론은 이제 편결을 했다고 그래요. 편결을 했다 그러고.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돼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좀 문구 약간 정리 문구 정도를 정리.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뭐 11시니까 일단 그 주문을 먼저 하고 요지를 이야기하느냐 요지하고 그 박근혜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뒤에 있죠. 뒤에 있죠. 맨 마지막에 지금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해서 주문 이래가지고 화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하여간에 그게 12시 이전에 끝나지 않겠어요? 12시 이전에 끝나죠. 그래서 11시로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그 지금은 지난 주말부터 그 민심이 이 상당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조금 출렁거렸잖아요. 이게 출렁거리다가 이 우리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석방된 게 3월 8일. 3월 8일이에요? 네, 3월 8일 날 그래 간접 복귀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조용히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헌재 중에서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너무 또 신문까지 하려 해서 제재를 받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좀 이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방되고 나서부터 약간 역풍이 부는 여론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보이는데 지난주 갤럽과 그 이번 주 초에 리얼미터 보면은 탄핵돼야 된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당 지지도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 탄핵 찬성 쪽의 민심이 더 벌어지는 이게 차이가 더 나는 이런 양상이고 특히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민심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갤럽에는 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도 41대 33으로 오차 범위는 밖으로 벌어졌어요. 밖으로 벌어졌잖아요. 그 뭐야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47.3대 36.1, 10% 이상이 벌어지는 이런데 이게 중도층에 보면은 리얼미터에서는 52.1대 26.2가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도 정당 지지율이고 이게 그리고 이 갤럽에서도 보면은 이 중도층에서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보통 20% 차이가 나면 35대 55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거의 이제 그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 예, 근데 지금 유지가 정권 유지가 34고 교체가 53입니다. 이게. 거의 근데 20%가 것이에요. 중도층에 보면은 유지가 24고 교체가 60입니다. 아 이거 지금 아마 지금 최고로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탄핵도 보면은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34인데 중도층에는 찬성이 70이고 반대가 20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 그동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게 다자 대결으로 보면 4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50%에 준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가상 대결로 보면은 그 50%가 넘었어요. 54.1대 28.5. 그러니까 국회 후보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이재명 후보가 50%를 훌쩍 넘었다는 거. 이게 이 상당히 지금 여론 지형이 그 역풍에 이어서 갈수록 지금 더 벌어지고 있다. 있죠. 예. 저는 이런 여론 지형의 변화를 첫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요. 국민의힘 억지, 내란 옹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민심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상당수 절반 가까이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지나친 주장을 하고 모 의원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로 그냥 폭파하는 식의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지도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거든요. 모르쇠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 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눈높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반대 목소리가 길거리에서 더 욱시락욱시락 할 때마다 그 상당수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야 저런 세력들을 얻고 윤석열이 만약에 직무복귀가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런 데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요. 저는 이번에 또 흐름 중에 하나의 결정의 모멘텀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의 2심의 무죄입니다. 일단 그때 만약에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민심의 흐름 가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사실 공표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2심에서 완전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3심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사법적 족쇄가 될 뻔했는데 이것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피의사실 공표라는 부분 그 죄가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